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는 G20과 나토의 일원이며 GDP 순위는 18위, 국방비 순위는 16위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이미 튀르키예의 경제는 암울했습니다. 슬금슬금 오르던 물가가 무려 79%나 상승했을 정도인데요. 대지진 이전에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기본적인 식품과 의약품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을 정도로 튀르키예 경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중앙은행을 압박했고 튀르키예 경제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상 최악의 대지진마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의 외교적인 위상은 오히려 높아져 갔습니다. 대지진 이전부터도 과격한 외교로 유명했던 미국의 트럼프도 러시아의 푸틴도 튀르키예만큼은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튀르키예를 결코 얕보지 못한 이유는 이 나라가 동서양의 교차로이자 지정학적 가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리비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의회가 리비아 파병안을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의 결정을 보면 미국의 눈치를 요만큼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에 보란듯 리비아 통합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파병안을 결정했고 안보 군사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리비아에 요청이 있을 경우 군사 장비를 제공하며 군사 훈련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양분되어 내전을 겪고 있는 리비아에 대해 튀르키예가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가 리비아에 파병 계획을 세운 이유는 동지중해의 천연가스전 개발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동지중해에서 생산한 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려는 그리스, 키프로스, 이스라엘 등의 계획에서 이들 국가들이 튀르키예를 쏙 빼버리자 화가 난 튀르키예는 가스관 부설 루트를 막기 위해 리비아 파병을 결정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리비아 파병이라는 카드로 판을 흔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못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미국과 리비아 관련 회담을 했으며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튀르키예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갑질에 가까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세가 어려워지자 러시아가 가장 먼저 찾은 곳 역시 튀르키예였습니다. 다급해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 3자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날 웬만한 세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한두 시간씩 일부러 지각하던 푸틴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에르도안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러시아의 난감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 장면으로 푸틴까지 기다리게 하는 에르도안이라며 서방 언론들은 에르도안의 배짱을 부각시켰습니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는 자리에도 50분이나 지각했던 푸틴이 에르도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게 한 장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020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2분을 기다리는 굴욕을 당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의 달콤한 복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튀르키예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튀르키예가 가진 지정학적 가치가 군사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언제든지 러시아 편에 붙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만약 튀르키예가 나토를 탈퇴하고 러시아에 붙는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욱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군사적인 가치가 높은 튀르키예가 최근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으로 건축물에 대한 직접 피해만 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튀르키예 GDP 대비 2.5%의 타격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튀르키예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앞으로 재건을 위한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자 튀르키예는 재건과 투자 모두의 여력이 있는 한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는 대놓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화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한 국가가 튀르키예였습니다. 한국에 특별한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대지진 직후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118명 규모의 대규모 긴급 구호대를 편성해 현장에 급파했고 헌신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튀르키예 주민들로부터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에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난 12월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튀르키예, 영국 등의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승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장 먼저 튀르키예가 한화의 기업 결합을 허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한화는 사실상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과거 EU 경쟁 당국은 조선업 계열사가 있는 모 기업이 대우조선과 합병하려고 하자 시장 독과점 우려에 따라 기업 간 인수를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튀르키예와 영국의 반응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에 긍정적인 희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합병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품게 된다면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대우조선 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한국형 로키드 마틴 탄생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렸습니다. 만일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합병이 최종 결정된다면 한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선두주자이면서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해양 방산 기업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화는 조선사를 인수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고 2009년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가 13년 만에 재도전한 것이었습니다. 한화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주식회사 한화의 방산 부문, 한화 디펜스 등 3개 회사에 분산돼 있던 방산 부문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탑10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화의 방산 부문에는 잠수함, 전투함, 보조함 등 군용 선박이 빠져 있었는데 국내 1위 함정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이 부문을 단숨에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한화는 자신들의 LNG 발전과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사업에 대우조선의 LNG, 원유 시추용 플랜트와 LNG 선박이 더해지면 에너지 생산에서 운송, 발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최종 인수까지는 세계 주요국들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 기업 결합 심사 등 국내외 인허가 취득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올해 상반기 중 인수 완료를 목표로 뛰고 있었는데 튀르키예가 한화에 손을 들어준 첫 번째 국가가 되어준 것입니다. 한화가 제2의 로키드 마틴이 되는 꼴을 가장 보기 싫어하는 나라는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한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기업이 전차 등 방위 산업을 이끄는 것도 모자라 전투함, 보조함 등 군용 선박까지 만들어 방위 산업계의 완전체가 되는 꼴을 정말이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한 바 있고 아울러 잠수함인 장보고함 등 잠수함 22척을 비롯해 호위함 등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과 함정들을 건조해온 조선사입니다. 더구나 현재 2,000톤급 중형 잠수함과 3,000톤급 대형 잠수함까지 동남아, 서남아, 중남미, 중동 국가들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즉 CMS를 우리 해군 함정에 사실상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에 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기술, 즉 자주포나 레이더 등의 분야가 합해진다면 그야말로 육해공 전 분야에서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합병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감동한 튀르키예는 누구보다 먼저 합병에 찬성하며 은혜를 갚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한화라는 글로벌 방위산업 그룹이 탄생할 조짐이 보이자 중국과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